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내셨죠? 주말? 예, 저 요새 주말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한 책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요. 써요? 예, 예, 오, 반도체, 예. 인공지능 반도체. 예, 예. 아, 역시 또 그 시장 전체를 또 약간 좀 꼭 투자 아니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 책을 하나 쓰시는 거군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워낙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원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그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말에 조금 바쁘게 보내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중간중간 또 새로운 소식 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취재하시면서 또 예, 예. 얻어지는 거 있으면 또 저희한테 전해주시고요.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그 일단 주말 사이에 그 PC가 발표가 됐어요. 개인 네. 소비자 지출. 네. 그래서 이게 상무부가 미국 5월 근원 PC 가격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한 겁니다. 음흠.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를 생각했을 때 2.6%면은 놀라울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2021년 3월 이후 3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5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1% 상승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CPI 개인 소비자 지출 발표됐을 때 네. 아, 이게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PC가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오히려 재확인을 한 정도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다우진수와 나스닥 S&P 500을 보면은 지수가 발표가 되는 시점에는 올랐습니다. 네. 아, 이게 물가 지수 잘 나왔네. 그러면은 물가가 잘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건데요.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진 문제는 아니었었고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서 조금 올랐던 지표를 보고서 좀 올랐던 지수가 좀 후반으로 가면서 약해졌다라고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1% 하락. S&P 500은 0.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연준 인사들은 지금 다들 뭐 좋은 숫자 나왔다라고 해서 좀 뭐 긍정적인 반응들이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라고들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주가 부담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좀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나이키. 나이키요? 예, 예. 나이키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20%가 빠졌는데 20%요? 예, 예. 와, 이것도 정프 효과인가? 오늘 나이키 티 한번 입었더니 20%가 빠졌어요, 주가가? 테무 입으시라고요. 와, 진짜요? 예. 왜 빠졌? 이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슈 별로 없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돌았고요. 예. 매출 가이던스가 좀 시장을 좀 실망시켰다는 것이 이유인데 특별한 호재라기보다 좀 장사가 잘 안 된다. 아, 내수가.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투매가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키 입으셨네요. 오늘 또 이게 이제 저희 회사 한번 저 런닝 크루들이 한번 단체팀 맞춘 거거든요. 아, 네, 그거 한번 얻어 입었습니다. 네. 아, 나이키 확실히 이게 질이 좋더라고. 네,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WP는 한글과 컴퓨터. 아, HP5구나. 예. 예. 하드워크 페이스 오프. 하드워크 페이스 오프라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잘린다는 건가요? 하드워크 페이스 오프가 열심히 일하면 잘린다 하겠습니까? 설마.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을 한번 저희 댓글 통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미국 한번
대선 뉴스 한번 처음에 가볼까요? 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둘이서 무슨 얘기했는지가 전혀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직접 토론을 이제 보신 분들은 뭘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지를 아실 건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는 두 후보의 뭐 대사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 그러는데 한번 네. 같이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예요. 근데 선거 끝나고서 그러니까 토론 끝나고서 네. 이게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 안 된다라는 게 지표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 좀 난 지지한다라는 표시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안 되겠더라. 그리고 여론조사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한번 줄을 세워 보면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트럼프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숫자가 하나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그 예측 결과들을 얘기하는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플리마켓 플랫폼의 참가자 베팅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조사하고 베팅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게 나오긴 해요. 트럼프 전 네. 대통령이. 근데 베팅을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거에 베팅한 사람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 지지율을 나타내는 거고, 네네네. 야 네가 누가 될 것 같은 거에다가 돈 걸어봐.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 베팅하는 베팅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확률이 64%,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할 확률은 18%로 크게 벌어졌고요. 이게 그 토론회 끝나고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원래 물가 잡으려면 국민들을 좀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를 우려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와 은행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고 바이든 관련주로 뽑히는 녹색 에너지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역행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거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역행할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게 나오는 사회가 역행하는 것을 또 바란다라는 결과인 거죠. 네. 아 그리고 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야, 다음 대선 또 4년 임기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뭐 당연히 드는 거고 그 대선 토론에 나온 장면들 몇몇 개 보니까 그거 말고 지금 현직 대통령직 수행은 괜찮게 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거는 토론 시간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백악관 보좌관이 얘기를 왜? 했습니다. 토론 시간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후 9시에 했거든요. 아 어르신들 일찍 졸리니까. 네, 그 백악관 보좌관이 아이고 오후 4시 이전에는 괜찮다. 뭔 일이 뭐 시간 봐서 터지니? 아이고. 그 얘기를 이제 백악관 보좌관이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역효과죠. 역효과를 네. 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카메라 앞에서는 공개 행사에 참석하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오후 4시 이후 시간대가 되면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고 해외 순방 중에는 좀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CNN 주가 냈던 토론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맥락에서 좀 벗어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좀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아니 뭐 자기가 하자고 한 토론에 더군다나 그 CNN 아니에요. CNN은 뭐 자타공인 그렇죠.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언론사인데. 반 트럼프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근데 무슨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토론 끝나고 나서 뭐 내가 과거만큼 편안하게 걷지 못하고 옛날만큼 술술 말하지 못하고 과거만큼 토론을 잘 하지 못한다. 하면서 졸전을 좀 인정을 하면서도 네.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나는 끝까지 갈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충격적인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저 대학교 때 그 넥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을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되게 친합니다. 네. 거의 뭐 1대1로 통화를 뭐 할 정도로 그냥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이게 친한 토마스 프리드먼인데, 네. 이분이 그 토론회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뉴욕 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할 수밖에 없다. 나가라는 거죠. 포기해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예. 대놓고 뉴욕 타임즈 칼럼에다가 조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조 바이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레이스는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른바 이게 눈물의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네. 그가 나이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대통령직을 마무리한다면은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라고 네, 네, 좀 네. 얘기를 하면서 칼럼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 호텔에 있는데 나 혼자 토론 보면서 울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평생 미국 대선 지켜보는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괜히 이게 또 시간이 오히려 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혹시라도 뭐 교체하게 되거나 이럴 때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빨리 결정을 좀 하는 게 아마 민주당 혹은 뭐 바이든을 위해서도 예.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예. 네, 지지난주에 미국 출장 갔을 때 그 부시 전 대통령 발표하는 거 행사 좀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보다 4살이 많어, 그 얘기를. 그런가? 예, 그 부시 대통령이 46년생이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에요. 그래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게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리고서 이제 후보로 얘기 나오는 분이 이따 교수님 나오시면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시겠지만, 후보로 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그레천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뉴빈 게썸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멀라 해리스 그 부통령, 예. 그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부티디지 교통부 장관. 뭐 이름을 다들 들어봐도 네. 그닥 그러니까 이제 부티디지가 그 전에 조금 이제 한번 돌풍을 한번 일으키긴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카멜라 해리스 정도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할 뭐 민주당 후보인가 정도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저 얘기 나오죠. 차라리 미셸 오바마 나와라. 미셸 오바마. 차라리 뭐 그럴 수도. 네. 인지도나 지지도 측면에서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튼 뭐 이 미국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혹은 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평가들도 나와요. 그래요. 외교 네. 쪽으로는 하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거는 돼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좀 외교 통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의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버니 샌더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버니 샌더스는 나이 더 많지 않나? 그분은 더 많을 것 더 같은데요. 많을 거야 아마 이분이. 네, 그분은 지난 대선에도 나이가 엄청 많았었으니까. 네. 41년생, 한 살 차이밖에 안 내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죠. 82세가 아니죠. 82세 넘죠. 83세 뭐 이 정도 예, 되네요. 네. 와. 자, 그러면 다음 미국 뉴스. 대선 토론회 워낙 또 화제가 좀 됐었으니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지난 주말 SK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이천에서 SKMS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SK 그 매니지먼트 뭐더라?
저기입니다. 뭐 창업 기업 정신 뭐 이런 것을 SKMS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그 최고 경영자 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음. 이 경영전략회의가 뭐냐면은 SK그룹이 한 1년 동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는 그런 행사예요. 여기에 이제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다 모이는 행사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SK그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빚이 겁나 많아졌습니다. 빚이 엄청 많아졌고 그동안 이제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를 정말 많이 늘렸는데 그 투자를 했던 영역이 그린, 첨단 소재, 바이오, 디지털 이런 쪽입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쪽이 투자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SK그룹은 굉장히 그 좀 빡센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28일, 28, 29니까 언제입니까? 지난 금토. 네. 금토에 거쳐서 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결론이 SK그룹이 2026년까지 80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 네. 그리고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 80조 원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빡세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린 분야, 수소라든지 그러니까 수소 같은 산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먼 얘기. 조금 시간이 좀 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투자는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상으로 나오는 얘기는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성장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고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린 분야에 대한 성장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은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 바람이 거세다.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AI 밸류체인 강화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고대역 백메모리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가 있고요. 그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뽑히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개인형 AI 비서를 포함한 AI 서비스 부분은 이제 통신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SK그룹은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흑자로 전환을 해서 22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2026년 세전이익 목표는 40조 원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한 부분들에는 전체 28년까지 5년간 10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네. 그중에 82조 원이 HBM 등 AI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프로님이 좀 그래도 올해 돈 많이 벌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전체 그 반도체 그 설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옛날 설비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처럼 80조 원, 82조 원을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그 삼성전자의 HBM이 좀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이 SK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하면서 그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설을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이 설비 자체는 삼성전자가 더 커요. HBM 설비는. 근데 만약에 퀄리티 테스트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스펙스 협의회 내에 반도체 위원회를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 스펙스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치를 기준으로 협의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음흠. 근데 사업부 기준으로 협의회가 신설이 된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SK그룹 내에 여러 계열사들이 반도체 관련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게 있었고 SK그룹 계열사가 219곳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63개입니다. 네.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SK그룹은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네. 회사가 이게 그때 비즈니스가 생기면 회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개별 사업 단위로 보면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사업부들이 되게 많아요. 아,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네가티브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그 뭐 이렇게 회사가 사업 기회가 이게 일이 생기면은 여기에 일감들이 이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일감이 생기면은 그 일감에 대한 회사를 또 만들어요. 아, 바로. 예. 그래가지고 그냥 BP 좀 나온다 싶으면 회사를 그냥 만드는 경향들이 그동안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계열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왜 있나 싶겠지만 보면은 다른 계열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받아서 하는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직원들 숫자 늘어갖고 구내식당 만들면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또 F&B 회사 하나 만들고 F&B 회사 하나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식재료 납품하는 회사 또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건물 관리하는 회사들, 청소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 회사 사업의 목적에 맞는 회사를 좀 이제 집중해가 거기 빡 키울 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야, 필요하면 굳이 뭘 외주를 주니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구조조정 같은 걸 하긴 하겠네요, 그죠? 예. 나중에 한번 진짜 빡세게 한번 분석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러실래요? 어떤 회사 있는지? 그거 재밌겠는데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천에 있는 청소회사 따로 있고. 청소회사도 해요? 근데 그 청소회사는 계열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식구들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옛날 그룹 경영식 아니에요, 그게? 옛날 그룹 뭘 딴 애 뭘 해? 우리 저 회사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런 쪽은 이제 외주를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다 하는 회사들이 좀 있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SK 지금 굉장히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서 그 주말 동안에 뭐 회의를 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현대글로비스가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대차그룹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현대차그룹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차도 잘 팔리고 잘 팔리는 데다가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달러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출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번 것과 함께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취임한 이후에 그 주주환원 프로그램들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그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별로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띄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을 벌 거예요. 매출이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이 회사가 얼마 벌지에 대한 지점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를 벌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게 되면은 자본 수익률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뭐 친구가 와서 투자해 본다 그럴 때 나 좀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돈 투자 받아서 얼마나 벌 건지, 벌었으면 나 얼마 줄 건지.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은 그거 안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 경프로님도 투자하실 때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게 될 거고 여기에서 나한테 얼마 돌려줄 거야 관심 많이 가지시나요? 내가 이제 주가 얼마 남길까 생각 말고 이게 이 회사가 얼마를 그쵸. 벌고 남을지 그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까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네네네. 정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줘야 이게 뭐 진짜 그냥 개인 투자자들 팔듯이 그냥 막 다 왕창 팔아버리고 막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바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이던스들을 제시하던 측면들이 요즘 좀 부각이 되는데 네. 이번에 글로비스가 발표했던 것들을 보니까 글로비스는 주가가 잘 좀 덜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돌아다니는 주식이. 그래요? 글로비스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주주 주식도 많고 음. 거기 기관 주식, 외국인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주식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글로비스가 그 경영권 승계하는데 핵심 뭐 계열사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쵸? 예, 예. 아, 여기가 거기죠? 예, 예. 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주가 띄우게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스토리도.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할 거면 뭐 진작에 띄워. 아니 전 뭐 잘 주가 뭐 이런 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글로비스인가 뭐 모비스 그다음에 글로비스 이렇게 글로비스가 아버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보게 되면 글로비스를 받아서 모비스를 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빠 몽구스 회장님이 이제 모비스. 예, 예. 아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글로비스고. 그러니까 모비스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도상으로 보면 모비스 주가는 떨어지고 글로비스 주가는 올라가야 맞아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한테 이롭죠.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주들이 도와줘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거니까 글로비스 주식을 사요. 예전에 네네네. 정문구 회장 뭐 위독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글로비스 주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식 매매를 우리가 해주면 정의선 회장한테 이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한 주당 한 주를 그냥 주는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아 이거 글로비스가 예 이거 28일 날 제가 금요일 날 한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 저 200주 되는 거예요? 예. 와. 좋다. 좋죠. 근데 물론 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무상증자를 뭐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네.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만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게 맞아요. 뭐 반토막 나도 어쨌든 갖고 있는 돈은 똑같죠. 그대로거나 네. 대체로 이렇게 되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체로 반토막까지는 안 나요. 그렇죠. 네. 아 그래갖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좀 인식이 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주식을 이게 내가 뭐 한 500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1000주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뭔가 뿌듯해집니다. 그렇죠. 실제 그 뭐 전체 총액은 같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회사에 좀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예.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보시면은 네. 지금 17만 9,500원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당 한 주에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89,750원이 돼야 해요. 근데 꼭 89,75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무상 증자를 좀 실시한 게 있었고 주주환원 관련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년도 주식 배당금의 5에서 50% 상향이 배당 정책이었습니다. 네. 신규 배당 정책은 전년 대비 배당금 최소 5% 상향 및 배당 성향 최소 2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배당 성향 최소 25%를 가정하게 되면은 2027년 주당 배당금이 2023년 대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의 효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도 중장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서 올해 5천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하고 절반 소각하기로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3년 동안 발행한 주식수의 1%만큼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고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1,500원 규모의 자사주 60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현대차 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주식 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벌 때 어느 정도 내가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번 돈을 가지고 이익률은 얼만큼 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 네. 이거를 그냥 주가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이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합이 돼서 그 기업의 적정 밸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벌 거고 어떻게 나눌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오늘 좀 세 번째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저는 안정민님 얘기하시는데 저 발표하고서 주가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주식 사셔라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주가 오를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이게 주가 그러니까 한 주당 그 가격을 10,000원 넘어가면 다 그냥 이렇게 주식 분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럼 뭐 저도 막 한 10만 주씩 갖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하여튼 이제 마지막 소식은 이제 현대차 관련된 소식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점점 뭐 밸류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강도는 좀 다르지만 조금씩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는 좀 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도 뭐 저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밸류업 발표하고 한 10년 걸렸다고 지금. 예. 네, 우리나라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주들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좀 슈퍼 365 메리츠증권 요거 지금 당첨된 분들 굉장히 해피한 주말을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600분 정도 아마 저희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 피자, 뭐 설빙, 아이스크림, 뭐 커피 등등 해서 받으신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받았으면 뭐라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 분들께 3프로TV 좀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좀 와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